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기후변화와 생태경제 강좌를 맡은 장용창입니다. 이번 강의는 7번째 강의로 해양쓰레기 예방제도의 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한 사례로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해양쓰레기 관련 제도도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전형적인 공유지 비극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2025년 현재까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는 논쟁적으로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해양쓰레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알아보려면 공유지 비극의 원리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지 비극이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 자원을 최대로 이용하려는 개인들의 경쟁에 의해 금방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기는 전 세계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기에 온실가스라는 폐기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고 적절한 시설에서 처리하려면 처리 시설 등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나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그냥 배출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과 개별 국가가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해서 지구 전체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져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 행위가 집단 전체에게는 큰 피해가 되고 그것이 결국 그 개인에게도 피해를 가져오는 현상이 공유지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유지 비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대화, 신뢰, 약속이라는 공유자원 관리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한 공로로 엘리너 오스트롬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정해야 공유지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벌금입니다.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정해놓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벌금은 아주 강력한 행동 촉진 수단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천 개의 법률에는 수십만 개의 행동에 대한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약속을 모두가 잘 지키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몇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벌금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게 됩니다. 이 제도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벌금 이외에 부과금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유나 전기를 구입할 때 그 가격 안에는 법에서 정해서 부과되는 환경보전 부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약 1,600원 정도 하는데 이 중에 약 50%인 800원 정도가 여러 가지 부과금의 합계액입니다. 부과금도 벌금과 마찬가지 원리로 작동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과금이 있으면 소비라는 행동의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소비를 적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석유 1리터의 가격이 800원이었는데 정부가 부과금으로 800원을 부과해서 1,600원이 되면 사람들은 그만큼 소비를 적게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보증금 제도는 어떤 행동을 하는 조건으로 돌려받는 돈입니다.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는 벌금이나 부과금 제도보다는 적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병보증금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유리로 된 음료수를 구입할 때 그 가격에는 공병보증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병보증금은 약 1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음료수를 다 마신 다음 그 비어있는 공병을 가게에 주면 가게에서 100원을 여러분에게 돌려줍니다. 그 가게가 다시 그 공병을 음료수 회사에 주면 가게는 음료수 회사로부터 100원을 돌려받습니다. 그 덕분에 공병의 재활용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나쁜 행동에 대한 벌금과 마찬가지로 착한 행동에 대한 상금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와 일본에는 투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투표라는 것도 공유지 비극에 해당합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만 투표자의 입장에서는 투표한다고 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게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투표소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기차나 항공요금을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투표한 사람만 상품을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때 적당한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투표율이 50% 미만이 되기도 하지만 호주에서는 투표를 안 하는 사람에게 약 17,000원의 벌금을 부과한 결과 투표율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17,000원의 벌금이 행동을 크게 바꾼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공병보증금은 개당 100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공병의 회수율은 90%를 넘을 정도로 높습니다. 공병보증금 제도는 생겨난 지 수십 년이 되면서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 골목마다 있는 구멍가게들이 이 제도를 운영하는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당한 금액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공재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알아내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런 제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행동을 얼마나 잘 바꾸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 그 금액을 변경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제도가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양식장 부표 관리 제도의 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